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은 아포유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이종원 님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은 느낌은,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파트에 매매를 할 예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좀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전반적인 흐름, 아파트에서 대체 무엇을 보여야 하는 건지, 어떤 걸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책은 이제 아파트만 다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투자 대상이든 뭐 거주 대상으로서든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란, 이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커뮤니티 시설이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을 말한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좋은 커뮤니티 시설은 다름 아닌 놀이터다. 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쉽게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 즉 카페테리아가 있고, 노령층에게는 경로당이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강하게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일수록 지자체의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 정책 또한 더 강한 커뮤니티를 가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니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은 그 아파트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대부분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도 이 커뮤니티 시설에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시설이 대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미취학 자녀들, 그러니까 되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이제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엄마들한테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공간, 이런 게 이제 또 커뮤니티 시설이고, 또 노령층에게는 경로당 같은 게 이제 다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또 구성이 되려면은 아파트가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뭐 개수도 많을 거고 시설도 아무래도 좀 더 잘 돼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커뮤니티 시설에 지자체 예산이 또 이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되면 잘 돼있을수록,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런 지원도 받기가 이제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괜찮을까? 나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요 수요층은 신혼부부 혹은 지역활동에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며, 이들은 단지 내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 또는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의 이탈을 크게 망설이지 않게 되고, 이에 아파트의 가치도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나홀로 아파트라 표현하였으나 인접대지에 아파트가 없고 300세대 규모 미만의 아파트 또한 커뮤니티 형성이 약하여 그런 아파트 모두를 지칭하여 나홀로 아파트라 말하였다. 단 정말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인접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면 커뮤니티 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형성은 가능하며 주변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한 개에서 3개 동 규모의 아파트로 인접대지에 아파트가 없는 곳보다는 차라리 한 동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아파트가 더 낫다 할 것이다.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동이 이제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서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죠. 뭐 2개, 3개까지도 나홀로 아파트를 봅니다. 뭐 2개 동, 3개 동.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하나만 서 있고 주변은 다 이제 주택, 빌라 뭐 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홀로 서 있다, 그 나홀로 아파트인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 나홀로 아파트는 일단 값이 싸거든요. 아파트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대단지 아파트 너무 비싸고, 또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에 들어가자니 나홀로 아파트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 기준이 딱 나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커뮤니티 형성이 약하다는 거죠.
이제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그 아파트의 이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 나홀로 아파트는 워낙 세대수도 작고 이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모자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도 뭐 3개동 4개동짜리가 있는데, 그 3개동 4개동짜리가 주변은 다 빌라 주택이야. 근데 그 아파트만 좀 3개동 4개동 규모에 있고, 어떤 아파트는 정말 딱 한 동만 서 있어요. 한 동만. 그러니까 뭐 100세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딱 그렇게 서 있고, 서 있는데 주변은 이제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주변은 주택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 책의 저자는 대규모 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주변 이제 아파트들과의 커뮤니티 형성도 뭐 잘 될 거고, 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이제 이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진짜 주택 뭐 빌라밖에 없으면은 진짜 뭐 커뮤니티 형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아파트인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역 커뮤니티에 이제 합류해서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커뮤니티가 형성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주변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그러니까 주택에 나홀로 서 있는 아파트보다는 한 동만 서 있는 아파트일지라도 주변은 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런 곳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각 정부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기입니다.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의 규제를 철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를 극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IMF 사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좀 쉬운 게 이제 부동산 정책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부터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처음에 철폐를 막 합니다. 근데 이제 IMF에 막 공포 막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막 기업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제 아파트 투자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뭐 정말 아파트가 오르겠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막 규제를 풀고 아파트 사라 막 하는데도 국민들이 이제 그 정부가 준 사탕을 이제 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제 IMF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가 2002년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뭐 2002년 월드컵 뭐 대단했죠. 뭐 내수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경제와 온기가 돌면서 서서히 이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제 2000년에 이제 금리가 5.25%였는데 2004년은 이제 3.25%까지 이제 4년 동안 약 2%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뭐 3.25% 뭐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지만, 금리가 이제 상대적인 거, 높고 낮으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4년 만에 2%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2004년 입장에서 보면 저금리라고 느껴지고, 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 추세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제 정부의 택지개발 지구 정책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일어납니다. 정부가 이제 택지 개발을 막 이제 하면서 땅을 이제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토지 주인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리게 되고 보상금이 풀리는 거죠. 그 돈이 이제 뭐 부동산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서서히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지방 부동산 가격은 상승시키고 서울 부동산 가격은 하락시키는 정책.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토지 보상으로 103조 원이 투입.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화를 막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종시도 만들었고, 또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혁신도시들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을 다 내려보냅니다, 지방으로. 또 이제 기업도시들도 막 조성해서 막 지역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행복도시든 혁신도시든 뭐 기업도시든 간에 그 도시를 만들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땅을 이제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토지 보상, 그 토지 원주민들한테 이제 토지를 산 대가로서 주는 이제 보상금이 이제 103조 원입니다.
103조 원이 엄청나죠. 그 103조 원이 뭐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들이 이제 최고가를 찍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이제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뭐 강남이 계속 최고가를 찍으니까 자연스럽게 강남 인접지 점점 가격이 따라서 강남 아파트 따라서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 뭐 이때 아파트 거의 뭐 최고가였죠.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았고, 예, 뭐 이런 이제 정책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는 집값이 너무 이제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거래는 실종이 됐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주택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던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부동산 시장을 뭔가 잡기 위해서 규제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급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하락시키는 이런 이제 집값 현실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이 가격이 이제 굉장히 저렴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 뭐 비슷한 아파트가 평당 1,500만 원인데 보금자리 주택은 뭐 1,000만 원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금자리 주택은 당첨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뭐 몇 억을 막 버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제 막 청약을 하게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받으려고. 이러면서 청약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기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비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가격이 싼데 기존에 비슷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더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또 그 당시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30%, 뭐 지금 거의 70%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30%.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전세가가 33억인 거예요. 3억. 뭐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때 뭐 막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뭐였냐면 이제 하우스포어 사태가 사실 문제였어요. 하우스포어가 뭐였냐면은 집을 사는데 너무 많은 부채를 끼고 사가지고 이 집에 그 집 때문에 받은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느라 되게 빈곤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자 내고 나면 진짜 막 남는 게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막 하우스 푸어. 그래서 집 때문에 좀 가난해진 사람들, 뭐 집만 가진 사람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하우스 푸어 사태도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초저금리 전세 대출을 이제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 받으면 내가 싸게 해줄게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다 전세를 얻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세가 증가하니까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우스포 사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10억에 샀던 걸 이제 3억이었던 전세가 10억 매매가에 3억 전세였던 게 전세가가 5억까지 오르는 거죠. 그 2억에 대한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우스포 문제가 저절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양도세 면제 분양 아파트 탄생,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자 철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3년간 유예, 재건축 재개발 등에서 과거 1가구에 한해 1조합권 분양권을 인정해주던 것을 최대 3주택까지 인정, 현재 계획되어 있는 택지개발 지구 및 신도시 외에 추가적인 택지개발을 지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전반적으로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어요. 왜냐면은 부동산 정책을 계속 완화시켰으니까.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또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도 철폐해서 민간 회사들이 아파트를 계속 짓게 만들었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3년간 유예시킴으로써 재건축을 하라고 계속 이제 완화시켜준 거죠. 또 재건축 재개발 등에서 과거 한 가구에 한해 1조합권 분양권을 인정해주던 것을 30대까지 인정해주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에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조합원 분양권이 딱 한 개만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걸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도록
뭐 완화시켜준 거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막 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부동산을 막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 풀어주는 이런 정책을 했던 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죠, 사실. 지금 뭐 2007년 그 당시에 최고가를 계속 이제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서서히 이제 쪼이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을 임대수익 대비 기준 PER로는 정상치에 가까우며 국민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은 일본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물론 위의 자료는 단순하게 숫자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정량적 결과에 불과하며 주택시장에 대한 정성적 부분은 가미하지 못한 자료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주택의 시장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너무 편협하고 거짓된 정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수준을 이제 많은 부산 전문가들이 뭐 임대수익 대비 기준이라든지 국민소득 대비 주택가격, 뭐 PIR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싸다 비싸다를 이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일본은 PIR이 몇인데 우리는 얼마고, 뭐 미국의 PIR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아직 싸다, 우리나라의 주택 수준은 싸다라고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이제 수치는 정성적인 부분이 다 제외되고 오로지 정량적인 거, 오로지 숫자화 될 수 있는 것만 반영된 거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수준의 높다 낮다를 논하기에는, 그 자료만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그런 PIR 지표와 PER 지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이 싸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이제 이 책의 저자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지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이제 성장 읽기,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다음 편,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다음 편에서는 이제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급 면적이 뭔지, 계약 면적이 뭔지, 서비스 면적은 뭔지, 3베이, 4베이는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어떤 면적을 살펴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제 함께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이제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